전화를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한 말씀 드립니다. 비례를 정하는 절차는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사천 프레임을 또 갖다가 씌우고 그러던데요.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저는 그때까지 오후 2시 반에 발표를 하는지 최종적으로 정리된지 알지 못했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윤일중 공안위원장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나같이 한 분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윤재욱 원내대표, 우리 당의 당 서열 2위인 두 번째인 윤재욱 원내대표께 전화를 드려서 잘못된 비례 공천을 바로 잡아주기를 건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렇게 협의 없이 단적으로 일실에서 이루어지면은 이걸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맞습니다. 자, 이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찐윤으로 꼽히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 이 정도면 대충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까지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요, 앞서서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비례대표,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가 많은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하게 본인의 생각과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거든요. 우선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지난 18일 국민의 미래 비례정당 순번이 담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상황이에요. 자, 우선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이 명단 보고 깜짝 놀랐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전화를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등등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비례 공천이다. 이거 바로잡길 건의해달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건의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자 윤재욱 원내대표, 아니 협의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자 이철규 의원, 그런 적 없었다,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협의 없이 이뤄지면 함께 못해. 본인이 뭔가 사퇴할 수도 있다는, 그리고 뭔가 떠날 수도 있다는 이런 의중을 살짝 비춘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이 전화 통화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그만둔다고요?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굉장히 험악해 보이죠? 자, 그러자 이철규 의원, 한 위원장이 왜 그만두나? 호남 그리고 당 사무처 직원 배려 안 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하시나? 이런 대화들이 오간 걸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뭔가 떠날 수도 있다는 걸 비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다음 내용 하나 더 보죠. 지금 알려지기는요, 지난 18일 오후에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된 비례 명단 발표 15분 전에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사실상 통보를 한 셈인 겁니다. 그리고 나선 논란 그리고 대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철규 전 사무총장 기자회견 통해서 우선 서로 전화통화했다는 부분도 밝혔고요. 그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뭔가 얘기합니다. 관련된 목소리가 계속 붙어 있는데요. 구성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당 공동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이철규 위원장하고 이야기 오래 나누셨는데 혹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한데 길은 막지 마시고. 네. 발표 직전까지 명단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충돌이 발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대면한 사실조차도 없습니다. 짧은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전부이고 지극히 사무적이고 의견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대화의 요지는 그겁니다. 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당선권 내에 배려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배려해달라. 호남권 인사 좀 배려해달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최인현 변호사. 이철규 의원, 이철규 전 사무총장. 친윤으로 꼽히시는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런 걸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비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 읽고 계십니까? 저도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글로 읽었는데요. 예.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용산의 뜻인 것처럼 읽히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이야기라 쓰고 용산의 의중이라 읽히는 그런 점을 피해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읽힐 수 있다. 지금 읽힐 상황이 가능성은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스럽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고 나는 사람을 추천한 사실은 있지만 심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 예.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목리를 부리는 것처럼 마치 내가 사천을 했는 것처럼 언론 보도를 한 것이 나의 정치적 인생에 굉장히 오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 결국 말씀하시는 그냥 직접적인 맥락, 우리가 법률 해석을 할 때에 처음에 있는 문헌적 해석,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읽을 때는 어쨌든 내가 그냥 사람을 추천하고 인재추천위원장으로서 당헌 당규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왜곡하고 마치 내가 사천하고 그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탈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내 정치적 인생을 걸고 결코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호남 그리고 당직자에 대한 배려 그 원칙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얘기하는 속에서 무슨 싸움이나 예. 전쟁을 벌인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호남 그리고 당직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해달라. 어제 한 명 당직자의 어떤 그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예. 하나의 어떤 그 사퇴 신긴 것 그것은 충분히 알지만 그것 외에 추가적인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요청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 사천이 아니고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당연한 배려고 그것은 내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예. 말씀이다. 이 말씀을 굉장히 지금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철규 의원 개인의 의견인가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으로서는 좀 꼬리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인현 변호사께서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문장 그대로의 의미 해석 거기에 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읽히는 것 같다. 요걸 덧붙여 주셨어요. 자, 이번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오늘로 총선이 21일 남은 거예요. 네.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과 친윤 실세의원으로 꼽히는 전직 사무총장이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여당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부담 아닙니까? 이 자체가요 지금? 부담이겠습니다만 아직 3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3일이요? 후보를 등록하는 게 21일, 22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오늘, 내일, 모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2일 마감 전까지 그렇죠. 뭔가 시간이 있다.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끝나는 거라는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예. 것처럼 15분 전에야 대통령실이 비례대표 명단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저희가 대통령실의 대리인처럼 여기고 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철규 위원장은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5분 전에 지금도.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누적된 불만이 있었잖아요. 90도 폴로 인사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마포의 손들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들이 분명히 있어 왔죠. 예, 이번에도 그 마찬가지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저는 그렇다면 아마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기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뭐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의중을
전달한 것 아닌가라고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21일 앞두고 소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어떤 친윤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싸움을 하게 되면 불리한 건 어디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선거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인물군들을 여기에 꼭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중 또는 공천 과정에서 분노가 아니고는 이 사태를 정확히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마지막 남은 3일 동안 대통령이 생각했던 의중에 맞는 인물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철규 의원이 총대를 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누구 뜻을 뭐 전달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부하입니까? 약간 이렇게 반박하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오늘 패널분들 말씀도 그런 내용들이 언뜻 섞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이철규 전 사무총장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특정 인사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돼서죠. 그 목소리 그리고 관련된 다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제가 주기한 위원장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달라고 말씀. 유튜브 하시는 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의 디지털 정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두 분의 여성 후보는 비례당에 가서 대변인을 하시고 비례당 후보가 됐습니다. 그걸로 그분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박해를 받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대선과 또 지방선거 그다음에 인수위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추천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김영민 위원장이나 명삼 우리 보수 농객이나 제가 추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철규 의원의 장문의 페이스북 내용은 번역이 필요하다. 번역하자면 왜 내가 심으려는 사람이 비례대표 명단에 없냐. 그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작년 말에 비대위원이 됐는데요. 몇몇이 내가 비례지 국회의원으로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1월 초에 한번 드렸었고 이번에 한 열흘 전쯤에 또 드렸습니다. 나 만약에 이 사람 이름이 있으면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와 같은 공천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했는데 그때 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예. 자, 이런 비례대표 명단을 놓은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어제 밤부터 보도된 내용들이 있죠. 오늘도 그 보도가 이어졌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호남 출신 어떤 유튜버, 방송인 출신 어떤 분, 이름은 안 알려지고 이런 어떤 활동 상황, 직함 정도,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 이런 분들 공천과 관련해서 폭발한 거 아니냐, 명단에 없기 때문에 불만 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P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이름을 언급한 게 아닙니다. 그냥 P라는 인물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이철규 전 사무총장 질문 많이 받았는데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겁니다. 자, 주기환. 이거는 국민의힘의 광주시당 위원장. 근데 최근에 뭐 후보 명단에 후순위에 갔지만 스스로 사퇴했죠. 자, 주기환 추천. 대선 때 큰 공헌했는데 그런 분 추천이 사천입니까? 얘기도 못합니까? 이런 반응. 그다음에 백현주, 민영삼 두 인물에 대한 질문 나왔죠. 그러자 고난 겪으면서 활동해왔다. 추천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추천했다라는 걸 인정한 셈이 됐네요. 자, 그리고요. 방송인 출신 인사 누구누구 이런 얘기들 질문도 나왔어요. 그러자 구체적 이름 말씀 안 드리지만 당에 기여한 분 추천이 사천입니까? 공통점은 추천을 누군가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문제입니까? 사천입니까?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강성필 민주당 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네. 이런 인물들 오늘 구체적으로 질문도 나오고 설명도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뭐 당직자와 호남 인사에 대한 배려 이런 걸 강조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추천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호남을 매우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근데 어쨌든 한 명 한 명 보잖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은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절친한 분이십니다. 검찰 수사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아드님이 또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다는 뭐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또 친윤 인사, 또 측근 뭐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이제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선당 후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민영삼 이번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최근에 정당 지지율이 막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뭡니까? 막말이 이어진 거예요. 뭐 도태우 변호사, 뭐 장해찬 후보, 그리고 황상무 수석까지 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위태롭게 만든 분들이 다 막말 때문인데 보수 유튜브가 이게 검증을 하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의 어떤 공천 상황과 흐름에는 이런 분들이 좀 맞지가 않고 또 나머지 분들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공정하지 못한 어떤 추천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그러니까 오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글쎄 구체적인 어떤 인물의 이름까지 나온 그 질문을 받고 설명한 건 좀 이례적이기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 다 뭔가 기여한 바가 있어서 추천을 한 건데 그게 사천입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왜 오늘 이철규 의원이 나섰느냐. 예. 이철규 의원은 곧 지금 용산의 복심이고 메신저로 일단은 정평이 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어제와 오늘 거슬러서 거치면서 상당히 자극적인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침묵을 하면 용산의 외압이 마치 현실로 보이고 사실로 보인다는 그게 기정사실화될 수 있다. 부담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나온 것이고 본인이 오히려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이것은 용산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나의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낸 나의 개인적인 어떤 위치에서 한 추천이다라는 겁니다. 당의 어떤 필요성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추천할 만한 사항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늘 이철규 의원의 발언은 결국은 또 용산의 의중에서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침묵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철규 의원이 오늘 언급한 인물들 아마 이철규 의원이 직전에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비대위원장이 된 시점부터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했을 만한 인물 명단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국민의힘에서 호남을 얼마나 중시한다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저는 당혹스럽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비례대표에도 보면은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왜 활동을 안 했죠? 그분은 내 자체가 나는 경상도가 아닌 호남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쓴 책 제목이 난 호남 사람이라고 해요. 뭐 호남 사투리 그냥 줄줄이 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지역구에 있어서 서울에 지금 동작갑의 장진영 후보, 또 그리고 서대문갑의 이용호 의원, 마포을의 함은경 후보를 비롯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호남의 어떻게 보면 그 기반을 둔 어떤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제일 어디 갑니까? 호남 5.18 여행 가요. 그런 노력을 그렇게 폄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저 윤주진 대표가 말씀하시던 제가 질문 따로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강성필 부위원장께 설명을 해주셔야겠네요. 지금 최인영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아니 왜 언제부터 여당이 호남을 뭐 신경 썼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원래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광주 가셨어요. 그런데 5.18 정신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이 5.18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잘랐잖아요. 잘랐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의 민주당 쪽은 하나도 안 자르잖아요. 찐명은.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뱉은 말은 도로 담을 수가 없고 또 그분이 잘랐는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거는 본인이 했던 사과가 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에 반증이다. 저는 그거는 당과 이제는 관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하여튼 뭐 갑자기 지금 뭐 왜 호남 배려하는 거 맞냐? 그런 거 있느냐 없냐 이 싸움인데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뭐 시청자 참조하실 거예요. 자,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 두 분 말씀 약간 다르지만 반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윤주진 대표께 추가적인 질문 드리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상황이 뭔지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뭔가 오해를 또 받을 수 있다. 뭐 친윤이라는 대표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고 다른 패널분 말씀하고 비슷한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됐어요. 지금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이 비례대표 명단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철규 의원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딜레마 속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밀어 넣은 겁니다. 뭐냐 하면은 첫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비례대표 순번을 조정한다. 그것은 결국 마치 용산의 요구 혹은 용산을 대표하는 이철규 의원의 요구에 정치적으로 뭔가 숙이고 굴복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 화살이 다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정면으로 들이받고 거절한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특히 호남권 배려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의 소폭 조정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번 조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오늘 실명까지 거론됐던 인물을 포함하느냐 이 문제에서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더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후에는 일정이 뭐 안 잡혀 있었거든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반응 없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잠시 자막으로 나갔는데요. 저겁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철규 전 사무총장. 한동훈, 이재명과 뭐가 다르나?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그토록 비판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교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비유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한 사람이 결정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 이거는 굉장히 약간 뭔가 좀 심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런 발언이 나오는 거는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의 한 정치인께서 뭔가 대통령 친윤그룹 뭐 이런 얘기를 좀 꺼내신 분이 있어요. 그 목소리 좀 확인해 보죠. 이 비례대표 공천이 완벽한 게 아닙니다. 용산과 협의를 해서 저는 잘 조정하는 것이 대통령하고 협의를 하라고요? 아니 대통령과 협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친윤그룹 그렇죠. 예. 강의하는 분들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미세 조정은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방금 봤던 이 속보 자막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비례 공천에 대해서 반발하고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 한동훈, 이재명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쯤 되면요. 국민의힘 내부에 분명히 친윤 그룹과 뭐 친한이라고 통하시는 의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더욱 격화되는 겁니까? 갈등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 좀 전에 그 바로 뒤에 자막이 있었죠. 예. 지금 사무총장 말씀이 지금으로서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당의 화합 그리고 또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장동혁 사무총장이 저와 같은 그 말씀에 대해서 보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뭔가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에서 반박하면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여기는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오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입장 안 내겠다가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라고 약간 이런 분이 간다면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더더욱 이제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은 결국 그렇게 되면은 자포가 아니겠습니까? 운명 공동체인데 앞으로 노를 같이 저어서 가야 되는데 이 노가 한쪽으로는 앞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뒤로 가면은 그거는 필패 아니겠습니까? 지금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부러진 거 아닙니까? 뭐 노 하나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부러진 건 아니고요. 약간 좀 삐그덕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런 건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만큼 강한 그 이철규 의원의 메시지가 던졌기 때문에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현재의 공간이 이쪽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불편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받으면서 문제점이 뭔지를 밑으로 긴급하게 연구를 해서 물밑 접촉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지금으로선 맞는 것이지 현 상황 속에서 이제 막 가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정말 그게 바로 이재명과 같아지는 거죠. 이재명과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재명의 어떤 공천은 방탄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한 비대위원장이 무슨 방탄할 게 있습니까? 근데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왜 그렇게까지 비유를 합니까? 약간 그만큼 어떤 의사 결정 자체, 예. 어떤 목적이 아닌 의사 결정 자체의 어떤 본인과의 어떤 그 피드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서운함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오늘 저녁을 지나면서 일정 부분은 충분히 조율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최준호 변호사께 짧게 추가 질문, 짧게 딱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재명 대표와 비유해서 비판하는 발언이 나올 걸 상상을 해보셨어요? 상상 못했죠, 당연히. 다만 이제 전체 그룹 어떤 그 대구 경북 TK, 예. PK 지역에서 도태우 후보를와 그리고 또 그 장해찬 후보를 이 공천 철회하는 과정에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예. 견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정도의 발언이 나올 것은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요거 강성필 부위원장. 예. 민주당의 시각으로 아마 말씀을 하실 텐데 예. 뭐 이렇게 제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실 때 예. 이재명 대표까지 비유 대상으로 왔어요, 지금 당에서. 네, 네. 여당 내에서.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요. 예. 선거 전략을 매우 잘못 잡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초지일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얘기했다는 것이 패착입니다. 일단 그게 있고 저는 이런 그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쏟아낸 이 독설을 들으면서 두 가지 말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했냐.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안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 갈등을 조심하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공천 같은 거에 불만 갖지 말고 그런 예. 뜻이었고.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이철규 의원은 내 스텝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어떤 말이 맞는 건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철규 의원이 저는 본인의 생각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예. 우리가 화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자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안 느끼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상황이 일어났을까? 예. 사실요. 비례대표 이 갈등은요. 양당에 역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서 지금 용산과 사이가 좋았다면요. 그냥 내부적으로 좀 조율해서 끝낼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나왔을까요? 그거는 모든 국민이 아시다시피 예상할 것 같이 저는 지금 용산과 지금 대통령실과 이제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여권 내부의 상황을 언론도 그렇고요. 정치권에서 당정 갈등 시즌 2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지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가장 늦게 나온 게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위성비례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갈등이거든요. 그런데요. 먼저 시작된 갈등이 있었죠.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갈등이 있었죠. 다음 주제는 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황상무, 이종석 문제 다 해결됐다. 오늘로써 다 해결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또 비례대표 명단을 둘러싼 논란과 또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그럼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내놔요. 들어보겠습니다.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인물과 관련된 문제 오늘 해결됐다. 그리고 뭐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 관련해서야 이제 오전에 그런 내용이 이제 공지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종섭 호주 대사 관련해서는 곧 귀국한다는 얘기를 한동훈 여당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이것도 약간 좀 미래적이다 이렇게 반응 나왔는데 아무튼 해결이 됐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황상무 수석과 관련된 건데요. 대통령실에 공지가 나왔어요.
7시도 안 돼요. 오늘 오전 7시. 굉장히 이른 시간이잖아요. 이런 공지가 나오기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출입기자 등등도 출근하기 전일 거예요. 지금 저 시간이면은. 근데 알려드린다면서 공지가 나왔는데 내용이 이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짧게 딱 저렇게 나왔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7시 전에 이른 아침에 공지한 건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례적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제가 볼 때 한대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했다고 자기 본인이 얘기해서 다 끝났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일주일을 끌어왔던 사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주일 동안 끌어왔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만 정리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건데요. 예. 저는 두 가지를 잘못 건드렸죠. 하나가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공천권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인사권 문제예요. 황상무 문제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인사권을 건드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인사권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건들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인사권 문제입니다. 인사권 예.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한 문제인데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가지를 갖다가 걸고 넘어졌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 거예요. 당에서 받은 거죠.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린 선거할 수 없으니 대통령은 이거 받아줘야 됩니다라고 미리 친 거죠. 거기다가 또 비례대표 명단 같은 경우도 15분 전에 준 거죠. 예. 전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매우 경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전 그렇다면 그거 들으신 얘기입니까? 확인된 얘기입니까? 전 들은 들으신 거죠. 얘기예요. 제가 뭐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할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데 제가 그것도 어떻게 그런 전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있었겠습니까? 예. 막 도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뭐 당장 예를 들어 기자들 같은 경우 질문하는 게 이철규 의원에게 아니 뭐 저기 주기현 그분 같은 경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추천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도니까 아는 거겠죠. 예. 유사한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일정하게 이 공천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대통령실이 황상무와 이종섭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져주면 공천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정하게 국민의힘이 양보할 거라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예를 들면 조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조율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황상무 스스로가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볼 때 그것마저도 좀 얽힌 상황이 있으니까 이철규 의원이 세게 이제 들이받으면서 예. 실제적으로 마지막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준희 대표께는요. 네. 이 황상무 수석의 사의 수용 공지를 오전 7시 전에 한 거. 네. 시간대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사실은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거면 뭐 오전쯤 하거나 아니면 오후쯤 나거나 하는데 이거는 아주 이른 아침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이 사의 발표가 언제 있었고 어떻게 수용이 된 건가요, 그러면은?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황상무 수석이 사의를 그 전에 이미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표명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럼 공개를 그런데 일찍 새벽에 한 거예요? 밤새 대통령의 결단에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제 아침 일찍 그 결정이 나오자마자 즉시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판은 사실은 오전, 오후 시시각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총선을 생각하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고 급하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 일정을 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상무 수석권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오전에 뚜렷한 질문에 답변을 주지 못하면은 또 실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이렇게 입장의 표명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인 점이고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건희 여사 문제 당시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정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짊어지고서라도 사실은 직언을 했죠. 뭔가 얘기를 꺼냈죠. 그때 당시에도. 그럼으로써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당정의 어떤 종속적으로 보이는 연결고리가 깨지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는데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잘못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충원을 할 수 있고요. 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 바로 여당 대표의 역할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이자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선거 면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 한 건 있고요. 또 다른 한 건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건인데요. 아까 영상에서 목소리 들어보셨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곧 귀국합니다. 그렇게 밝혀요. 민심 얘기를 꺼내는 것과 동시에 그 사실까지 밝히거든요. 이건 화면으로 좀 정리해보죠. 자, 오는 25일에 방산 공관장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방산과 관련돼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6개국인데 거기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그 이후로 이종섭 호주 대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방산공관장 회의가 25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날짜가 뭐 오늘 잡혔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이에 뭐가 빠르게 뭐가 움직임이 있었던 건가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관심사가 있어요. 일단 이종섭 호주 대사가 25일 저 회의에 참석하니까 그 전날 또는 전전날 들어오겠죠? 그럼 주말 동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며칠 지나면 귀국을 하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요거는 강성필 부위원장께. 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하잖아요. 주말 동안 올 걸로 보여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 비행기 티켓은 왕복 티켓입니까? 편도 티켓입니까? 편도죠. 편도입니까? 그럼요. 아니 앞날 있으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왕복을 끊겠습니까? 그건 상식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호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왔다. 방산의 공관장에 참석하지만 그거 끝났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까?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종섭 그 호주 대사도 조기 귀국해야 된다. 그 얘기를 냈어요. 기다려야 된다 했는데 일부에서는 철회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사직을 그럼 사퇴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미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런 것을 만회를 하려면 더 큰 것을 보여줘야지 놀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반성하는구나라고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대로 하면은 그걸 다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 여기서 예상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조기에 곧 귀국을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호주로 돌아가는 거 이건 예상된 거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자꾸 이제 과거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당시에 돈봉투 사건이 터지니까 검찰에 들어오란 게 아니라 여론이 막 들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검찰에 수사받겠다고 갔어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수사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공범이 많잖아요. 그럼 하위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종섭 호주 대사 아래에 있었던 군사보좌관, 법무관리관, 해병대 사령관에서 압수를 해가지고 그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럼 분석한 걸 토대로 어떤 수사의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여론은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물론 전 세계 공관장들이 많이 비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현안이 있다고 하니까 저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거는 국내에 있을 게 아니라 철회를 하는 것이 저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인현 변호사는 편도입니까? 왕복입니까? 뭐로 보이십니까 지금?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아마 본인은 왕복으로 끌으셨겠죠. 티켓 자체는. 그렇지만 과연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민심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귀국한 상황에서 다시 호주로 가는 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또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법과 정치 이 부분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종섭 호주 대사가 해외로 가는데 직권남용 문제가 된 것은 뭐 다른 게 문제가 그 공수처가 무슨 인지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고발하니까 아이쿠나 하면서 공수처가 입건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입건을 한 다음에 6개월이 넘도록 단 한 명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난 12월 달에 이르러서야 일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공수처가 어떤 입장이냐. 공수처장 공석, 공수처차장 공석, 선임부장 공석. 실질적으로 차순위 공수처 부장이 모든 거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불러서 조사하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정이에요.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귀국하는 게 무슨 의미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총선을 두고 지금 그 이종섭 그 호주 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에 해서 빨리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입장 냈습니다. 이미 그리고 출국하기 전에 가서 조사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은 결자 해지.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민주당에서 고발 취하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은
공수처가 다른 거 다 제껴놓고라도 지금 관련되는 사건을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책임이 있는지 하고 만약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은 불기소를 하는 결정을 빨리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더 그 어떤 여론이 악화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그 공수처가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를 하면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되는 것이죠. 혹시요 이 대사직에 물러날 가능성? 아마 제가 봤을 때 사실 그러니까 여당 일각에서도 그 얘기를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군인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개인 의지로는 아마 본인이 사표를 내는 것을 아마 뭐 사표 좀 가슴에 품고 귀국할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사실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들도 수사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진행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 국방부 차관은 단수 공천을 받고 안보실 2차장도 단수 공천을 받고 해병대 사령관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가 동기가 승진해서 해군 참모총장이 원래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법무관리관도 마찬가지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됐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승진해가지고 영전했어요. 국방비서관도 승진해서 영전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가장 핵심인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전 국방부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장관급도 아닌 곳에 호주에서 발령이 났어요. 그럼 많은 국민이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스스로가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 신분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은 그 사람을 굳이 호주에서 보냈을까? 아니 이런 정황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합니까? 또 이 사건은 특히 그 이후에 특검법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안다면 호주 사람을 임명하지 말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이제 와서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요 다른 패널 두 분께 제가 한 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 좀 봐주면 시간이 굉장히 지금 6시 넘어갔습니다 벌써. 빨리 가고 있으니까 1분씩 드리니까 이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전망 같이 곁들여 주면 좋겠는데 우선 윤주진 대표. 일단은 이종섭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것 자체는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일단 호주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적 동맹 관계가 매우 긴밀해지고 있고 인도태평양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한미 동맹과의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 관련 전문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있다. 지금. 호주에서도 그걸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제 공수처가 그렇다면 입건을 하면 모두 다 공직을 맡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면 사실 오히려 공수처가 대통령 인사권에 관여하는 무소불위에 걸려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 출입국 관련한 문제가 좀 스텝이 꼬였던 것이지 오히려 이것을 잘 알고 미연에 방지해서 해결했다면 오히려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던 사안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성필 부위원장. 짧게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요. 지금 출국을 했잖아요. 근데 국민적인 정서법에 조금 어긋난 것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4시간 조사받고 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땐 그게 그냥 뭐 제대로 된 조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휴대폰을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원래 본인이 쓰던 폰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 그래서 일이 커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로써 두 인물에 대한 문제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다 해결된 건지 뭐가 조금 더 남아 있는 건지 이것도 주말 동안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경기도에서 오전 일정을 보냈고 오후에는 일정이 없어요. 다른 일정이 비공개 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와 관련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대구행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구를 가는군요. 그런데 지금 우파 진영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얘기가 나옵니다. 사퇴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놓은 대목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총선을 2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야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흥진당 종북 세력의 이 나라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만나실 계획 있으세요? 자, 여러 가지 뭐 윤석열 대통령 혹시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까지 오늘 받는 상황이 됐어요. 뭐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최근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어떤 주도권 본인이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시시때때로 내놨거든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께서도 계시고요.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잖아요.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 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이건 유주인 네. 대표께 짧게 좀 질문 드릴까요? 네. 총선 앞두고 지금 사실 심상치 않아 보여요. 특히 오늘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의 이 충돌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비유하는 사건까지 왔어요. 예. 총선 전에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없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 만남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만나더라도 정말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공개적인 회동은 어려울 사진 것으로 같은 거 보고요. 공개하거나 저번 1차 당정 충돌 때는 공개적으로 만나고 영상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그것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초지일관입니다. 즉 뭐냐?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총선 승리거든요. 총선을 만약에 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괴멸적인 타격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을 이끄는 것은 나이고, 즉 나의 리더십대로 가야 된다. 이철규 의원의 어떤 그런 섭섭함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뜻이 바뀔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내일 일정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오늘 보면은 경기도 지역이요. 그래서 안양을 중심으로 활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12시, 낮 12시 10분까지만 일정이 딱 있어요. 오후 일정이 뭐가 안 나와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 지금. 어디에서 혹시 누굴 만나는 건지 아니면 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통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주말에도 활동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정을 안 잡고 휴식을 취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오전만 하고 오후를 뺐어요, 일정을. 김종욱 정의총장?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이야기를 듣겠죠. 수요일 날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지금이 사실은 여당을 이끄는 총선 앞둔 비대위원장이 쉴까요? 전 아마 오늘 정도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다양한 자기의 측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이재명과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정은 다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정도 발언은요. 이철규 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발언인 겁니다. 아니 아무리 비대위원장 아래에 있는 자기 스태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공천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재명과 뭐가 다른 게 있냐라고 얘기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낼 때 김기현 당대표를 몰아낼 때마다 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라면 당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비대위원장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총선이 20일 남았는데. 아까 발언의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모든 국민의힘의 화력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똑같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장으로. 그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이 얘기했다는 건 대통령의 의중이겠죠. 대통령이 당신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오후의 시간은 어떻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고개를 숙일 건지 과거처럼 90도 폴더 인사를 할 건지 아니면 맞서 싸울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3년이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예. 어떤 무언 수단이 있을까? 예.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확인했던 그 일정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죠. 오늘 일정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내일 일정이 대구 경북입니다. TK 지역이군요. 내일 대구에서는 달서구 중구 그리고 경북에서는 경산 등을 방문 예정입니다. 여당의 지도부가 대구 지역, 특히 대구를 방문한다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항상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된 시절 각각 대구를 방문했어요. 그때 모습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대구 경북은 우리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기둥입니다.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자, 과거를 보면은요, 여권의 지도부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TK 지역, 특히 대구를 방문하고 나면은 아, 힘을 얻는다, 나는 기운이 난다,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일 TK 일정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군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무슨 사퇴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식 공천을 좌파 우대, 우파 척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께 묻습니다. 당신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즉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모든 보수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라도 크고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됩시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좀 정리해보죠. 자유통일당 황보승 의원이 자유통일당으로 왔는데 지금 이게 우파 진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질문을 해요. 당신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아, 정체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 같죠? 피하 구분 못하는 한동훈 즉시 비대위원장직 사퇴하라. 그리고요. 다음 자막으로 좀 보죠. 심평 변호사. 심평 변호사도 우파 진영의 목소리를 좀 낸다고 통상적으로 인식이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한동훈 독식 욕심, 궁정 쿠데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약발 거의 다 끝나버렸다. 그럼 이건 약간 사퇴 준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최인영 변호사, 이거 사퇴 주장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평 변호사님의 어떤 논평의 효력이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아, 약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약발은 신평 우리 그 교수님의 약발이 끝난 것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원톱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미드필더로서 공동선대위원장 5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시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드릴 수밖에 수밖에 내일 없는데요. 대구를 가잖아요. 예. 그럼 대구에서 시민들을 만날 텐데 어떤 목소리를 들을까요? 저는 큰 목소리가 날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세 군데였거든요. 대구의 중구와 달서구. 예.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중구가 어디죠? 중구. 바로 서문시장이 있습니다. 아, 그 서문시장. 거기가 결국 제가 봤을 때 중국 거기는 간다는 많은 분이 것은 다녀가면 막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가면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절차 과정에서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갔듯이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서문시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혹시요 그 자리에서 지금 아까 우파라고 통상 인식이 되는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내일 중구를 방문했을 때 혹시
밖에서 뭐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부 그런 말을 배제할 수는 없죠. 어디 가든 그 비대위 세력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선거를 치른다는 어떤 그런 총의에는 한 채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당이었어요. 자유통일당은 다른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의 목소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중구 외에 달서구가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력에 대한 어떤 호소 그리고 대구 경북의 상징적인 서문시장의 방문 이것을 통해서 대구 경북 민심을 달래고 또 하나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경산을 간다고 했습니다. 경산입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던 측근. 최경환 그 전 부총리. 후보가 부총리가 거기에서 흰옷 입고 무소속이- 사실상 무소속 무소속으로 아주 출마죠? 압도적인 지위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K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수성을 해야 되는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지금 최근에 있어의 그 도태우 후보의 그 동남 그 같은 경우에 거기에도 그 민심을 이렇게 다독여야 되기 때문에 예. 내일 방문 같은 경우에는 TK를 석권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기 때문에 내일은 일치 단결된 어떤 TK의 힘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네. 사퇴 주장이 나왔어요. 우파 진영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먼저 저 자유통일당 예. 황보승 의원 그런 분들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중통 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영향이 없다. 예.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안에 있는 현역들이 문제입니다. 현역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 그리고 현역보다 더 위에는 또 최고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퇴해버리게 압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뒤에 계시던 윤핵관들 그리고 뭐 어떤 이용 의원이라든가 이런 호위무사들도 지금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뒤에 서 있잖아요. 왜? 총선이 지금 2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보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더 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사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다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내일 일정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을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력으로 갔을 때 예전처럼 환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일부 반란군들이 있어서 망신을 주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글쎄요. 윤주인 대표께 예. 내일 대구 가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혹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 전혀 없다? 조금이라도 있다. 말씀을 하고 나시니까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그러면 좀 드네요. 만약에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어요.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저는 물론 그것이 뭐 한 찻잔 속의 태풍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의 절대 대다수의 보수 우파 지지층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정을 다 지금 옹호할 것이고 어쨌든 총선을 이겨야 된다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부 이제 상당히 이념적으로 확고한 분들은 불만이 있겠죠. 특히 도태우 후보 같은 분들의 어떤 공천 취소. 그런데 정말 만약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면 그것이 성사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지지 그리고 보수 우파는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일치 단결하여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끌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는 것인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달성군에 박근혜 사저가 있잖아요. 근데 대구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은 뭐 일정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대구를 가니까 혹시라도 지금 또 때가 때인 만큼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좀 잡힌 건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좀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안아야 된다. 5.18 문제로 이렇게 곤욕을 치렀는데 다시 탄핵의 문제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건 그럼 예를 들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소위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형태의 보수라고 얘기하는 어떤 리더가 5.18 문제 그다음에 소위 이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가 타협을 통해서 선거를 이기겠다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소위 말해서 중도층에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한번 상상을 좀 해봤어요. 대구를 간다길래 그러니까 저 김주옥 전 행정관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으시면서 그거 이상한데요. 역사가 퇴행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일정으로 잡힌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 지금 여당 관련 해봤고요. 전
야당 쪽으로 가보겠는데 상대적으로 공천 과정이 지나가면서 좀 조용해 보이죠. 근데 여기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면 아래 뭔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요. 자, 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친절한 당대표요? 물음표가 찍겠습니다. 당대표가 친절하다. 득표율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어떤 분의 득표율을 당대표가 상세하게 공개했다. 이 뜻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가 나왔죠. 여기에 현역 의원인 박용진 의원은 경선 패배, 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북을 선거 결과는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보고받았는데 조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아니 왜 와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 후보에 달라졌다. 강원이 주인이다. 조수진 후보가 53.76%, 박용진 후보가 46.25였다고 합니다. 감산을 반영하면 19.4대 80.6이었다고 합니다. 가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가 났는데 당대표가 보고를 받았는데 본인이 보고받은 내용을 핸드폰에서 보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제 브리핑 때는 저렇게까지 설명 안 나왔어요. 경선 결과 브리핑은. 근데 당대표가 아주 상세하게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났죠 얘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뭔가 이렇게 점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어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되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장면이 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주관적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윤주인 대표? 그러니까 강북을 득표율,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의 어떤 득표를 포함해서 조수진 전 공천을 받은 거 됐잖아요. 예. 이거 상세하게 공개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확인 사살이죠. 예.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내가 잘했다. 나의 결정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이제 숫자로 입증을 하면서 친절한 대표가 아니라 조금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잔인하다? 예. 어차피 집 마당에 예. 이제 4년 동안 쉬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것도 그동안 얼마나 정말 지지부진 정말 정글의 숲을 헤쳐온 박용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겨우 이제 결과 나와서 한숨 돌리게 됐는데 막 거기서 또 이게 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보면 막 담임 선생님 중에 1등부터 몇 등까지 싹 써가지고 딱 붙여놓고 망신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면 더 안에서 반발만 세지고 이게 숫자 이용해서 이렇게 탄압하는 모습 안 좋고요. 어쨌든 정리가 됐고 이재명 대표는 한시름 났겠죠. 예, 그런데 과연 이것을 보는 국민들의 모습은 온화하고 관대한 지도자일까 아니면 너무 차갑고 막혀있는 지도자일까 판단은 좀 아마 한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은 저렇게 득표율을 상세히 설명한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제가 의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마지막 공천의 마무리라고 지금 마무리인 거죠. 이걸로 다 끝났다. 예, 이 마무리 상황에서 권리당원들과 소위 그러니까 전국적인 권리당원과 그 지역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연히 결정한 방식에 따라서 투표를 했었고 투표와 관련해서 조수진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공천 문제에 관해서 논란하지 말고 좀 단결해서 가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쉬운 대목은 있어요. 윤주인 대표는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니냐고 저도 말씀하셨는데.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게 우리 숫자를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당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공천이 마무리됐으니 이제 공천의 후유증을 딛고 우리가 단합해서 소위 그 정권 심판과 그다음에 물가 폭등, 뭐 경제 폭망, 민생 도탄인 상황에 맞서서 이번 선거를 이깁시다라고 더 큰 틀에서 호소하고 갔으면 훨씬 더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런 어떤 종편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례적이었어요. 예, 아쉬운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본 뜻은 이제 좀 공천 후유증이라는 논란들을 정리하고 선거가 시작되니
단합된 모습으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확실한 무엇인가를 찝어내고 싶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있었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이례적인 걸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요. 서울 강북을 민주당 경선에 승리한 이제 조수진 변호사, 이제 조수진 후보가 정식으로 이제 되는 거지요. 관련해서 며칠 전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시민 장관하고 아침에 겸손이 힘들다에서 만났습니다. 예, 그러셨죠. 네, 첫 화두가 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조수진 변호사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 진짜 유시민 작가님 자꾸 그러시면 저 진짜 대선 나가라고 미룰 거예요. 강성필 부위원장. 이게 이제 웃으면서 농담처럼 한 건데 지금 조수진 변호사는 배지를,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그냥 주었다라는 게 유시민 작가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판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영장, 맹장, 지장보다 운장이 최고다. 운장이요? 네. 그러니까 조수진 변호사가 이번에 운이 좋은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 조수진 변호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면 뭐 변호사로서 민변 활동이나 참여연대나 노무현재단에서 공익과 본인을 위해서 일해왔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사회에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주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기회가 안 닿아서 안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시민 작가가 이제 박시영 대표한테 했던 말은 저는 사적 대화로 알고 있지. 아니 뭐 이것이 뭐 진짜로 국회의원을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 뭐 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후보가 됐으니 박용진 의원한테 찾아가서 정말 제대로 이렇게 그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용진 후보가 선대위원장이 돼서 선거에 임해야지 국민의힘을 상대로 당선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차후에도 지역구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조언 드리겠습니다. 배지를 그냥 주었다. 이게 농담 반 진담 반 같기도 한데 저런 말까지 좀 회자가 됐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 지역 강북을의 공천 민주당 후보를 정하는 과정까지 참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과 포석들이 있었는지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다음 준비된 거는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굉장히 좀 뭔가요. 날선 소리인데 그게 여당을 향해서 그리고 현 정부를 향해서 하는 목소리로 보입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여러 날 많은 목소리 좀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권 역시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을 하나를 들고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저 폐륜 정권 심판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입틀막 당하면 안 되잖아요. 각자 자기 입틀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겁박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왕이 되고자 하는 폭력적 지배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울에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변호사.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독한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까 뭐 박용진 후보 득표율을 공개하면서 친절한 이재명 씨라고 얘기했는데 친절한 이재명 씨가 아니고 잔인한 이재명 씨라고 영화 제목을 붙이는 거 맞겠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같이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수위 높은 발언을 하는 것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상당 부분 선전한다라고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의 발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죠. 한마디로 과속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실제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51석 플러스 알파. 그리고 또 어제 연속으로 이어가지고 사법부에 형사재판에 본인이 한 번은 완전 무단 불출석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있었지만 아예 그냥 그 못 나간다고 안 갔습니다.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다음번에 안 나오면 구속영장 발부합니다라고. 뭐 강제소환 얘기를 좀 꺼내놨죠. 강제소환이 그게 구속영장이거든요. 고인을 위한 영장이니까. 그렇게 돼 있고 나아가 지금 최근에 있어가지고도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은 예. 잘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결국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국민들 중도층에게 확장성 있는 행보인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별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얼마 전까지 저기는 뭐 친구인가 보다, 우군인가 보다 서로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민주당이요 자꾸 견제하고 뭔가 불편해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주제로 좀 가보죠. 자, 우군보다 아군 왜 외치는 걸까? 우군, 아군. 아군은 우리 편이고 우군은 친하게 지내는 그냥 옆집 군인되죠. 우군보다는 아군입니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요거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명예당원으로 좀 괜찮으신가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계속 제가 명예당원으로 모시려고. 괜찮으신가요? 아니, 저는 정식 이 당원은 자리에서- 안 되고 이 자리에서 명예당원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명예당원 좋습니다. 공격받으실 것 같은데. 폭넓게 봐야 돼요. 폭넓게. 박지원 국회의원 후보께서 조국혁신당의 뭘 한다고요? 명예당원을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 설마 그 조국혁신당의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연합에 해야죠. 함께 같이 가자. 그런 의미에서 있었는데 오해가 됐다고 하면 저는 진솔하게 사과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조국 혁신당이건 심지어 이준석 개혁신당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함께 가자 이거예요. 어떻게 됐든 부적절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적절한 말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민주당의 후보가 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글쎄요, 뭐 가볍게 한 말일까요? 그렇지만 조국혁신당 얘기를 하면서 명예당원 뭐 이런 얘기를 꺼내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죠. 이재명 대표 없이 이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 박지원 후보는 긴급하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신당의 명예당원 요거를 박지원 전 원장이 걸었을 때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박지원 민주당 후보가 이러면 되겠나? 명예당원 발언 배우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또 강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박지원 전 원장 그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기 전에 바로 글을 올립니다. 명예당원 덕담 차원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부적절했다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강성필 위원장, 민주당이 좀 민감한 거 아닙니까 이거요? 지금 상황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아니, 대표께서 우군보다 아군이 좋다고 했는데도 지금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친구보다 가족이 더 좋다. 지금 우군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우군은 여전히 우군이 이긴 건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같은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군은 아닙니다. 또 선거 때는 확실한 적 아니면은 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맞지만 지금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당이란 거는 결국에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럼 그럴 때 조국 혁신당을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강성적인 좀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지원 그 후보께서 덕담 차원에서 말한 건 알지만 야권의 또 대표 스피커이다 보니까 혹시 오해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발언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바로 지지율입니다. 선거를 앞둔 지지율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또 최근에 나온 지지율이에요. 보면은 이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잖아요. 이거 자주 나와요, 요즘에요. 여기 보면 일단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유성정당이 35.3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조국혁신당인데요. 30%를 넘어갔습니다. 분위기로 보면은 국민의 미래를 추격하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리고 민주당 주도로 만든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0% 못 미치게 숫자가 나왔어요.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래서일까요?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자, 다음 화면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변한 것 같거든요. 지난달 5일에는요, 그때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뭐 만나는 모습도 있었던 그때인데 윤 정권 심판하는 모든 세력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중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함께 가자고. 근데요, 지난 18일부터 좀 달라지죠. 몰빵론 처음 말에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군 아군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리고요, 어제는요, 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을 압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강조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민주당 자체로 어떤 의석수 얘기도 합니다. 달라진 분위기예요. 자, 그럼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군들 많으면 좋지요? 네. 우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민주당 아군들이 일당이 돼야 됩니다. 민주당이 151석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진짜 한편입니다. 아군입니다, 아군. 윤준희 대표, 달라진 게 느껴지십니까, 입장이? 위기감이 보입니다. 위기감? 예. 왜냐하면 과거의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일종의 약간 새로운 대안을 줄 수 있는 일종의 그냥 뭘까 비매품, 자매품 같은 느낌이었어요. 같이 팔 수 있다? 그렇죠. 끼어 팔기가 가능한.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비례대표 정당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은 끼어 파는 게 아니라 단독 상품이 가능한 것 같다? 심지어 본인의 어떤 상품성이 밀려날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비매품, 자매품 내놨는데 나중에 더 잘 팔리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엇을 걱정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 총선 후에 이 민주진영의 어떤 권력의 구도입니다. 자체적으로 과반을 하지 못하면 조국 혁신당이 상당한 캐스팅 보터가 되고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그럼 조국 대표의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요. 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단독 과반 혹은 일당의 지위를 만약에 얻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심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과반이라고 하는 마법의 숫자를 기록해야만 설사 조국 신당에 조금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군보다는 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선거가 끝나면 적군이 될 겁니다. 김종욱 전 의원가 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갈 걸로 많은 분들이 전망하거든요.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총선이 끝나서 그런 상황이 현실화 됐어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가 뭡니까? 예를 들면 서로 아군이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아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전제가 저는 우군이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우군이겠죠. 저는 제가 볼 때 그건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 당연한 논쟁. 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비례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당연한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들으신 분이 또 있더군요. 거기에 따른 의석수가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 잣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의석수의 숫자가 많은 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맨 처음에 조국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초기에는 유권자가 이동하는 국면에서 상승하는 국면이 매우 높았어요. 저는 이제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조정 국면에서는 당연히 소위 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메시지를 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당대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어떤 형태를 통해서 자당의 어떤 비례정당에게 훨씬 더 많은 의석을 달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엄청 큰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부터 실제적으로 5석 차이예요. 이게 무슨 지역구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46석 중에서 제가 볼 땐 절반 정도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5석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후에 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 상황에서 최대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의석수를 높이는 방식의 선거운동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치권 많은 분들은 조금 전 조국 혁신당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거 아니냐. 지지자들은 또 비난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요. 자, 이런 가운데요. 코인 논란 속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어떤 소식이 오늘 들려왔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본인의 SNS상에 뭔가를 알려요. 김남국 의원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연합의 일원으로 함께하기로.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네요. 선당 후사 얘기를 합니다. 백의종군 자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비례대표 관련된 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뭐 출마는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서 뭔가를 돕겠다는데 이 위성정당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알렸어요. 김남국 의원이. 최인정 변호사. 근데요. 이게 나오니까 단박에 나온 반응이 지금 제가 이 제작진을 통해서 그걸 전해 들었는데 일각에서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 위성정당에 입당한 게 이게 사실상 민주당 복당 수순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민주당의 조국당 견제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속으로 민주당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견제구를 3개를 전 던졌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를 지금 강북을에 지금 꽂은 것. 공천한 거. 그렇죠. 왜냐하면은 친노 친문이 사실상 이번에 비명 행사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많은 그 민주당의 민심이 조국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제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 원조 친노 친문을 잡아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그 표가 그 조국 신당으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조국 신당이라고 했더니만 아주 견제고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견제에서 그렇죠. 비판을 했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이른바 조국교 교주가 아니죠. 조국교 신도라고 얘기까지 불리웠던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을 조국 신당에 보내준 것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 위성정당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더 이상 조국한테 가지 마라. 실제 이분 어떻게 했죠? 평소 때 잘 때도 머리맡에 조국 사진 두고 있다고 했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놓고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때는 뭐 코인을 거래를 했다라는 그런 뭐 의혹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특히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조국 신당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적 포석을 이렇게 하나, 둘, 셋 해가는데 과연 그 이번 주말을 걸쳐서 민주당 비례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어떤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하고 조국이 하락한 곡선을 할지 한번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남국 의원의 저런 위성정당으로 이동은 조국 혁신당 견제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수를 외쳤던 김남국 의원이 조국 혁신당으로 갈 리가 없지 위성정당으로 간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먼저 이게 더불어민주당 중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요청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김남국 의원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강점이 바로 조국 어떤 전 법무장관, 조국 신당, 조국 대표와의 어떤 연관성인 것이죠. 만약에 조국 신당에서 김남국이 나 옷 이제 벗을래 하면서 조국 신당으로 가면은 훨씬 더 강한 그 드라이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막은 것만 해도 아까 얘기했던 그 김남국 의원의 강점은 더 이상 어떤 조국 신당으로서의 쏠림을 막는 쐐기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총선 끝나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할 것 같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김남국 의원은 복당이 되는 겁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정치에서는요. 현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입당한 거는 지금 국민의 미래가 8명 현역 의원이 민주당 비례연합도 8명이에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입당을 하면 저희가 9명이 돼서 의원 숫자 투표 용지에서 제일 위에 올라가요. 3번. 3번으로. 근데 1번하고 2번이 비례대표가 없기 때문에 3번과 4번이 먼저 올라가고 사실 저희 민주당이 제일 윗번으로 올라가는 것을 국민의힘도 매우 원하고 있어요. 왜? 나임을 맞추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4번이 되길 원하고 있죠, 지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자꾸 뭐 비명행사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명단 적어봤어요. 친노, 친문들 엄청 당선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은 좀 맞지 않는 과도한 해석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위성정당 이것도 해석이 많이 나오겠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두 분이 아까 좀
다른 강례에서 설명해 주셨고요.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계신 분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뭔가 뜻대로 안 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목 보겠습니다. 천아용인 엇갈린 운명 이런 제목이 등장했군요. 이거 개혁신당하고 관련돼 보이는데요. 지금요. 자, 오늘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 순번 발표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 내는 거거든요.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여한 최고위원 전원이 동의해서 그렇게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번 이주영, 그리고 2번은 천하람, 6번은 이기인을 공천하게 되었습니다. 다소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승적인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안을 받아들이기로 저희가 참여한 최고위원 전원이 동의해서 그렇게 그에 따라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비례대표 순번 발표했는데요. 화면을 좀 정리해보죠. 주요 인물 좀 보겠습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발표했는데요. 1번은 이주영 소아과 의사, 그다음에 2번이 천하람 변호사,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호남 쪽에서 항상 출마 이런 걸 모색했던 분인데 비례 2번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요 쭉 가다 보면 6번이 보이는데요. 이기인 전 경기도 의원. 천아용인의 2명이 비례 2번과 6번을 받았습니다. 특히 천하람 변호사 주목받고 있는데 과거에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오늘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순천에 출마를 하는 것이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잔꾀 부리지 않고 신뢰를 유지하면서 원칙 있는 길로 가야 된다. 그게 저도 살고 개혁신당도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천하람 위원장이 지금까지 정치에서 보여준 그런 어떤 활발한 활동력과 개혁 성향의 그런 선명한 정치를 해온 것에 대해서 공관위 내에서 높은 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윤준희 대표? 이거 비례대표 순번 나왔는데 특히 천하람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최후의 승자입니다. 아, 최후의 승자라고요? 네, 천하람 변호사가 최고의 승자고요.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순천에 대한 욕심 그런 열망도 있겠지만 약간 지역구 출마 그리고 뭐 신뢰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비례로 갔거든요. 현실 정치는 또 다른 문법이니까요. 아까 발표하실 때 보시면 이준석 대표의 이 목소리와 표정을 보십시오. 안 좋았습니까? 그건 나의 것인데. 점점점. 예. 그렇게 읽으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좀 너무 정직하게 한 거죠. 사실은 기호 2번을 받는 것이 맞죠, 이준석 대표가. 조국 대표처럼. 근데 천하람 변호사가 최후의 승자,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그 다음 승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도 공천받았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 준비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천하용인 4명의 인물을 각각 지금 천하람 비례 2번 받았어요. 그리고 이기인 비례 6번 받았어요. 허윤아 전 의원은 지금 도전 중인데 영등포 갑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지율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요. 지지율상으로.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경기 포천 가평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됐는데 여기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는데 운명이 각각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갈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준석 대표를 보고 도와달라 뭘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자, 일단 김종욱 전 장관 천하용인의 엇갈린 운명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3지대가 원래 이렇게 춥습니다. 춥다. 그러면 제3지대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자승자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3지대라고 얘기하는 건 둘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 정권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소위 거대 기득권 야당이 민당과 싸워야 되는 건데 제대로 싸우지를 않았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당이 무엇을 하려고 제3지대에 나왔지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선거라는 게 지지율과 인지도가 깡패 아니겠습니까? 지금 천하람 정도의 정치인이 아니고서는
정치인으로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 사람들을 내세워서 어떤 형태로든지 3%, 4%, 5% 정도의 지지율을 가져야지만 제가 볼 때 지역에서는 거의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고육지책과 제3지대의 어떤 힘겨움이 만들어낸 하나의 마지막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봤던 천하용인 엇갈리 누명 그 화면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윤준희 대표께서는 비례 2번 받은 천하람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포천가평에 공천받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최후의 승자 같다라고. 그러니까 한 분은 탈당을 안 했고 한 분은 탈당해서 2번 받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결과 나왔는데 자막으로 반발 목소리가 또 바로 나왔어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은 양양자 의원이죠. 비례 순번 결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개 반발. 이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개혁신당 자체가 어려운데 거기에서 내오는 비례 순번에 대해서 또 구성원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동의 안 합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약간 이런 취지 같잖아요. 거기서도 혼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